자,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게 나왔어요. 다시 또 이게 뭐냐면은 70년대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율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하고 연준의 금리를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걸 나타낸 거예요. 파란색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근원 인플레이션. 연준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 반면에 이제 검은색은 그러니까는 연준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금리 운용하는 금리요.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맨 오른쪽이 최근인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 인플레율이 굉장히 쫙 올라가고 있고 그 금리도 이제 그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왼쪽을 봐보세요. 70년대 악몽을 다시 끄집어낸 거야. 70년대 보게 되면은 인플레율이 쭉 올라가다가 좀 진정되니까는 금리를 다시 쫙 내렸어. 내렸다면 다시 또 인플레율이 또 이렇게 또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니까 다시 또 내렸어. 그러다가 계속해서 다음에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지는 70대, 80대 초까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잡을 때 확실히 안 잡다 보니까는 이 인플레가 더 악화되는 내성이 생기면서 더 악화된 상황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70년대 악몽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걸 끄집어낸 것은 뭐냐면은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장에서는 연준에 그러니까는 지역 연준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그 가세해 가지고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논의할 이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또 그걸 기대를 하는 이런 분위기는 그거는 희망사항인 거고 결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인플레이율이 결정할 거라 이겁니다. 예? 인플레이율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연준이 그러니까는 낮출 수가 있냐고요. 낮췄다가는 70대 악몽이 다시 살아날 텐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자가 그러니까 어떤 원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희망사항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인플레이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106회에서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 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당시 제가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율을 제가 소비자 물가 상승입니다. 물론요. 이걸 제가 이제 그 당시 전망을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언제입니까? 9월 달에 제가 8.0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근데 8.2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틀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8.2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예? 근데 그래도 거의 근사치로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그때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10월 달 거하고 11월 달 10월, 11월, 12월 달에는 이게 좀 떨어져 간다 이거예요. 7%대 6%, 11월, 12월은 6%가 떨어질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11월 달 같은 경우는 11월 1일이 다음 달이니까는 9월 달 물가 지수를 반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 거라고요. 예? 그런데 12월 달 정도에는 10월 달 물가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11월 달 것까지도 보고서 나오게 되면은 이게 7에서 6% 떨어지고 나면은 그러면 0.75 올릴 필요가 0.75 그 올리는 분위기가 완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내년 1월부터 내년 봄까지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다. 다시 8 내지 7%를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다. 예? 일시적으로. 예? 그럼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속도가 좀 이게 0.5%로 내려간다 해가지고 이게 계속 그 기조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 이거예요. 예? 결국은 인플레이율에 의해 가지고 연준이 저걸 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인플레이율이 결정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율이. 예? 그래서 올해 말에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거 분위기가 좀 형성될 것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옛날 9월 달에도 이 얘기 했었잖아요. 9월 달에. 그 얘기가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1월 달 다음 주는 0.7을 올리지만은 12월 달에는 0.75 올릴 필요가 없지 않냐. 한 0.5로 올리면 되지 않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옐런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2일이니까 지난주 뭐 토요일 정도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미국 경제에서 이게 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그냥 이게 예? 고질적인으로 이게 된 상태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좀 다운될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고용은 굉장히 강하니까 예? 미국 경기 침체도 그 아주 약하게 가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잡지 않겠냐. 이거 당연히 경제 주무 장관으로 당연히 이런 이런 식의 좀 낙관적인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이 기름을 부은 거는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연준 의장이죠. 예? 달리 여성분이죠. 이 사람이 22일 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It's time to start talking. 예? 이 연준에 그러니까는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시점이 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던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환호를 한 거예요. 예? 금리 인상 조금 이걸 누군가가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예?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지금 그 랠리가 예? 이 월가의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한 3일째 지금 계속 랠리를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들에서도 뭐냐면 내년쯤에는 지금 7%돼 있는 것이 모기지 금리가 5.4%까지 떨어질 것이다. 왜? 주택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하락세로 지금 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희망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했듯이 인플레이율에 의해서 금리는 결정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인플레를 그러니까 잡지 못하면은 굉장히 혼란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과거부터 계속 했잖아요. 예?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4.5% 혹은 그 이상 됐을 경우에 미 국채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 이게 파이낸스 타임스에 있는 기사를 제가 제 거와 같이 결합해가지고 한 건데, 자, 미국의 그러니까는 이 국채 시장의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2007년 이후에 4배가 증가한 거고요. 2015년 이후만 해도 거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국채를 소화해 주는 건 아까 누구 그랬습니까? 연준, 미국 금융회사, 그 다음에 해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이걸 다 소화를 못 해주는 거야. 너무 많이 국채가 풀렸기 때문에. 예? 금융위기 수습하느라고, 그 다음에 팬데믹 수습하느라고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된 거예요. 그걸 은행이 다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지금 양적 긴축 들어가면서 쏟아내는 국채, 그걸 그럼 누가 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받아줄 기관이 없잖아요. 예? 은행은 거의 포화 상태가 됐는데 자기들이 받아줄 수 있는 국채가 포화 상태가 됐는데 연준은 그걸 쏟아내. 그래서 국채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폭락한 거야. 예? 이게 첫 번째 요인인 겁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이 쏟아내지 말아야 되는 거지. 멈춰야 되는 거지. 예? 연준이 그럼 자기가 뱉은 말을 스스로가 그러니까 다시 주워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로 보게 되면은 프라이머리 딜러, 대형은행들이 역할이 굉장히 축소된 게, 예? 이 국채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한 14%를 자기들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게 한 2% 축소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자거래나 이 레포 거래로 하는 것들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감독 당국들이 파악할 수 없는 거래들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구조적으로 연준이 그러니까는 국채를 그러니까는 쏟아내기 힘들 거라 이거예요. 결국은 연준이 시장에 많이 풀려진 국채는 연준이 주워 담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파괴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럼 연준이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는 국채를 사들여? 예? 국채 최종 구매 이게 아니면은 미국 금융시장, 세계 금융시장은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연준이 방치하겠냐 이거야. 금융 안정도 하나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연준이 국채를 쏟아내기커녕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도덕적 해이죠. 도덕적 해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미국은 이 국채를 엄청 발행했대. 빚을 낸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요. 여기에 완전히 이게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진 거죠. 이거를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일본이나 중국이나 중동 이런 데서 옛날에 많이 사줬어. 탈달러 움직임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잖아요. 예? 예국에서도 그러니까 잠깐만 이 비중을 줄이고 있어. 은행들은 이거를 포화 상태야. 자기들이 이걸 보유할 수 있는 규모가. 남은 큰 손이 연준뿐이 없잖아요. 연준마저 오히려 근데 쏟아내? 그럼 국채 시장을 완전히 주저앉는 거죠. 이거 끔찍한 일이라 이거죠. 기축통화국가의 안전자산, 최고의 안전자산이 폭락을 하는 거니까요. 폭락을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의 세계가 오는 거라 이거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연준의 대체대표 자산 이 규모입니다.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올해 2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35%가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요. 6월달부터 그러니까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시작했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그러니까는 시장에다 내놓으면서 달러를 해소한다 그러잖아요. 그 규모가 1,700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이제 1,700억 달러 정도 이제 해소한 거예요. 채권을 쏟아낸 거예요. 근데 시장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국채 시장이 붕괴된다 이거죠. 근데 연준이 금융위기 전에는 GDP 대비 한 6.3%였었어요. 그래서 팬데믹 전에 19%까지 증가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35%까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왜 이렇게 달러를 프린트했냐고요. 달러 프린트한 이유는 국채를 매입해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미국 정부의 부채를 떠맡아 주기 위해서요. 예?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은행들이 미국의 전통적으로는 웬만하면 다 시중 은행들이 이거 떠맡았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 그리고 예국에서도 이걸 더 이상 이제 안 받아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럼 연준뿐이 이걸 처리할 때가 미국 정부가 쏟아낸 채권을 처리할 때가 연준뿐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나라가 어딥니까? 일본이 먼저 이렇게 했잖아. 일본이요. 그러니까 달러 프린트 해가지고 미국에 그러니까는 정부가 쏟아낸 이 채권을 이거를 그러니까 다 인수하다가 지금 일본처럼 지금 이렇게 일본의 길을 지금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일본은 통화정책을 불구화돼 버렸죠. 통화정책을 못 쓰지요.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 시장 장기금리를 0에서 0.25%, 일본이 기준금리를 2016년 2월 달에 마이너스 0.1%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달에부터 장기금리의 기준을 일본 국채 10년, 만기 10년짜리를 0%로 관리하겠다. 이거 목표금리제를 도입했었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 좀 이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0.25까지 늘렸던 거 아닙니까? 이 0.25%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이 지금 외환시장 개입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2016년 말에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보유한 게 32.6%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연준이 얼마라고요? 연준이 35.3%. 아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까 27%였죠. 27%. 근접해 가고 있는 거야. 일본이 이 당시부터 그러니까 왜 0%로 장기 금리를 관리로 들어갔습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 올리게 되게 되면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는 0% 이상으로 금리를 못 올린다는 얘기는 통화정책이 실종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경제학에서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이렇게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통화정책을 쓸 수 없는. 금리를 못 올리니까 저렇게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연준은 자꾸만 지금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건데 정부가 쏟아내는 그 국채를 누가 받아주냐 이거예요. 누가 받아주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개 큰 손이 있는데 예국,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회사들, 은행을 비롯해서 금융회사들, 세 번째가 연준인데 시중은행은 거의 포화가 됐고 예국은 그러니까 탈달러 움직임이 거대고 앉아있고, 예? 그럼 연준이잖아요. 연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통화스와프 얘기할 때 연준이 피마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그 국채를 그러니까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목적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연준은 국채를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국채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가 혼자서 다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연준이 그렇게 되다간 일본처럼 자꾸만 이게 누적돼 가죠. 미국의 그러니까는 연방 정부가 쏟아내는 채권을 어디서 처리하냐 이거예요. 어디서? 앞으로 더더군다나 지난번 금융위기 때라든가 팬데믹 때처럼 대규모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또 안 오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안 오리란 법이 어디 있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융위기 터지고 난 이후에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그걸 저희 국채를 다 쏟아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 없이 금리도 올리고 양적 긴축도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냐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다 이제 이렇게 지금 국채를 한 달에 600억 달러씩. 나머지 275억 달러입니까? 250억 달러입니까? 그 정도는 이제 MBS에 쏟아내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의 수익률을 그러니까 크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고요. 예? 연준이 큰 손이거든. 예? 국채 시장에서, MBS 시장에서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월가에서는 뭐냐면 이러다 지금 국채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심상치가 않다 이거죠. 국채 시장이. 국채 가격의 폭락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는 게 위험한 자산이 되는 이런 상황. 그동안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연준이 설마 그걸 그대로 방치할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내 배째라 이런 식이죠. 연준이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게 미국은 큰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큰 시험에 들어간 거야. 지금 뭐냐면은 제발 연준이 그러니까 국채를 다 쏟아내기 전에 인플레이션 빨리 잡아가지고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빨리 조만간에 좀 중단할 수 있는 이런 걸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는 이런 심정일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즉 연준이 뭐냐면은 오히려 뭐냐면요. 미국도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채무를 그러니까 구조조정해야죠. 아니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미국 경제는
뭐 제2의 일본이 안 되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그 국제 통화 시스템과 국제 금융에 엄청난 변곡점이 지금 그러니까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변곡점이요. 예? 미 국채가 그러니까 미 국채가 흔들려 가지고 미 국채가 저거 할 때 파국으로 갈 때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열리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이런 김진태발 사고가 터지고 앉아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 노 프리런치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여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미국이 달러를 프린트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위기도 없고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렇게 됐지만은 결국은 그거가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프린트한 엄청난 달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예? 거기서 그 늪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늪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요. 지금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요. 이 국채 시장의 이 문제라는 것은요. 미 국채 시장의 이 문제는요. 지금 이제 억지로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자기 체면들을 거는 거죠, 지금요. 월가들에서는요. 체면을 걸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 가지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주식시장에서는 환호를 벌이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율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율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러니까 통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좀 이번은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연준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최근에 우리가 이 상황은 지난번에 몇 번씩 얘기했지만은 이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기축통화국 미국의 그러니까 국채를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